강단과 소신이 글쓰기 공모전을 엽니다. 공모전 이름이 뭐죠? 작은 진실 공모전. 1회 주제는 가족입니다. 가족에 대한 3,000자 이내의 짧은 산문을 모집합니다. 솔직하고 살아있는 경험담을 선정해서 상금 10만 원을 드리고요. 선정작을 담은 책자도 제작합니다. 작품은 11월 12일부터 받습니다. 모집 마감은 1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작은 진실 공모전, 줄여서 작진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은배.com 웹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오늘은 저희 두 사람의 호스피스 봉사활동기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9개월 정도 됐죠. 봉사를 하면서 처음부터 느낀 게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강소팟에서 호스피스 봉사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고 싶다 생각은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일단 저희가 왜 호스피스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는지를 좀 짚어볼까요? 처음 제안을 한 게 강다님이었잖아요. 그때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죠. 제가 제 아빠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너무 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사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장례식은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지식을 내가 너무 몰랐구나 싶어서 나처럼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을 위한 책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죽을 준비라는 책을 쓰고 있었는데, 죽음에 관한 책들을 많이 찾아보다 보면은 꼭 호스피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스피스가 뭐지? 사실 그때 잘 몰랐어요. 근데 아무튼 호스피스에 대한 이런 내용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 사회에 정말 중요한 시설이구나. 우리나라에도 이런 곳들이 있나? 그리고 제가 제주에 살고 있으니까 제주도에 호스피스가 있나? 를부터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제주대학교에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 그 성희시돌 복지원이라고 있고, 근데 우연히 어떤 기사를 봤는데 성희시돌 복지원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던 봉사자님이 쓰신 글이었어요. 근데 그게 한 2, 3년 전에 쓰인 글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보고 자원봉사 할 수 있구나, 나도 한번 가서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에 소신한테 이야기를 했었죠. 그 호스피스에서 한번 자원봉사 해보자.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의미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또 그때가 마침 저희 두 사람이 식당을 하다가 그만두고 한 달 정도 지난 타이밍이어서 시간이 참 많았어요. 우리가 돈은 없어서 좋은데 기분은 못해도 시간을 써서 누군가를 돕는 건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바로 연락처를 알아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는데 거기 안내를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이런 봉사활동 관련된 건 수녀님이 상담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녀님이 좀 바쁘셔서 연락처를 알려주면 나중에 다시 전화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끊었어요. 성이시돌 복지의원은 천주교 재단인 성이시돌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스피스다 보니까 호스피스의 원장님도 수녀님이시고 간호부장도 수녀님이세요. 근데 그 간호부장 수녀님이 자원봉사자 관리를 담당하고 계셔서 나중에 통화를 하게 됐죠.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수녀님께서 저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신 게 이름이랑 그 다음에 제가 은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은비는 달란트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도 사실 어렸을 때는 성당을 다녔어서 수녀님이나 아니면 달란트 이런 단어들이나 대상에 거리감은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누가 나한테 나의 재능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낯설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그때 막 횡설수설 너무 당황해서 제가 뭐 식당도 했었고요, 글도 조금 쓸 수 있고요, 뭐 영상도 편집할 수 있고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쭉 들어보시더니 근데 지금 마침 목욕 봉사를 도와주던 봉사자 한 분이 수술을 받게 되면서 공석이 생겼다. 만약에 저랑 강단이 괜찮으면 그 자리를 대신 채워줄 수 있겠냐. 이게 매주 금요일 아침마다 진행되는 봉사활동이다. 이렇게 물어봐 주셨고 저희는 물론 좋습니다 라고 하고 그 바로 다음 주부터 이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처음으로 봉사 갔을 때가 좀 기억나나요? 첫날은 기억이 잘 나는 것 같아요.
좀 긴장도 했어요. 왜냐면 저희 두 사람이 천주교 신자가 아닌데 거기는 수녀님들이 계시는 곳이고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두려움도 사실 있었고요. 맞아요. 일단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니까 약간 긴장하긴 했었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목욕봉사라는 게 딱 단어만 들었을 때는 환자를 직접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호스피스라는 곳이 생애 말기 단계에 접어든 환자분들이 계신 곳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전문성을 요할 것 같고 큰 마음의 준비를 요할 것 같고 좀 그런 봉사활동이라고 어림짐작하고 거기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너무 친절하셨잖아요. 처음에 도착했을 때부터 거기 계신 분들이 너무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첫날부터 내가 좀 괜한 걱정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봉사자님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의 연배가 다들 저희보다 훨씬 높은데 네. 저희를 선생님 이렇게 해주시면서 되게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 커뮤니티에 속해서 좀 의미 있는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좀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때 처음 도착해서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고 거의 바로 봉사를 시작해야 했지만 그 봉사자분들이 미리 와서 대기하는 응접실이 있잖아요. 그 응접실로 저희를 안내해 주셨어요. 인사를 이제 나누라고. 근데 저도 조금 처음에 놀랐던 게 저희 두 사람이 제일 어린데 그냥 어린 게 아니고 압도적으로 어리잖아요. 그리고 또 그 응접실에 앉아 계셨던 모든 봉사자분들이 다 남성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5분의 60대 이상의 남성 봉사자분들이 모여 계신 건데요. 목욕봉사라고 하면은 좀 성비가 맞아야 되지 않나? 좀 그런 당혹감도 있었고. 근데 알고 보니까 여성 봉사자분들은 수가 많아서 매주 돌아가면서 오실 수 있을 정도가 된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시면 되는 거죠. 그쵸.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남성 봉사자분은 수가 적어서 매주 같은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환자분들 목욕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성 봉사자분들이 모여 계셨던 거고, 그러니까 그걸 저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항상 지금도 봉사활동에 가면 그 첫날 만났던 분들을 계속 만나게 돼요. 매주 같은 분들을 만나는 거죠. 처음에도 저희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면서 존대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멋져 보이기도 했지만 봉사활동에 아침 9시까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한 10분, 20분 일찍 가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오시니까. 그래서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대화 주제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재밌어요. 네, 다정해요. 근데 그게 참 생경해요. 우리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은 남성분들이 제주의 옛날 이야기, 그리고 제주의 어떤 문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스럽지만 솔직하게 나누는 그런 광경을 내가 다른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나? 이렇게 좋은 어른들을 내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지난 9개월간 제 기억에 남는 가장 재밌는 대화는 딱 그 20-30분 안에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다들 경험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평생 제주에 사셨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제주의 옛날 문화라든지, 그리고 이 성이시돌 재단의 히스토리가 워낙 길기 때문에 그 역사를 듣는 것만으로 너무 재밌고, 그리고 이 선생님들의 또 개개인의 삶의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도 막 알려주시는데 그게 막 저를 가르치려고 한다거나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나 때는 말이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라떼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본인의 삶을 되게 재밌게 알려주시는데, 한창 대화를 나누고 이제 봉사하러 가야지 하고 일어나서 가다 보면은 무슨 뭐 단편소설 하나 읽은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그리고 저는 처음 봉사한 날에 한 봉사자 선생님이 이 봉사를 13년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너무 인상 깊은 거예요. 매주 13년간 여기에 와서 이 환자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바로 리스펙 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어떤 일이든 10년 이상을 하는 게 어려운데 어떤 대가를 받지 않고 매주 시간을 고정적으로 낸다는 건 맞아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 어른들과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저에게 약간 치유의 시간이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 호스피스에서 아주 오래 전에 본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서 그 이후에 봉사활동을 시작한 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실제로 이 성인시설 복지위원회 직원이셨는데 은퇴를 하고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배경의 분들이 봉사를 하러 오시죠. 근데 하나같이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라 네, 다들 너무 멋있으세요. 처음에 저희가 이런 봉사를 한다는 걸 주변에서 알게 됐을 때 막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매주 가서 봉사를 하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성인시설 복지위원이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랑 거리가 좀 돼서 편도로 운전을 해서 50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때마다 했던 생각이 근데 이런 어른들을 매주 고정적으로 만나는 건 돈을 주고도 할 수 없는 경험인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린 너무 좋은 걸 받으러 가는 느낌이 맞아요.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응접실에 모여있는 봉사자분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실제로 환자분들을 씻겨드리는 목욕 봉사를 해드리고, 그리고 또 나머지 절반 정도는 환자분들이 이제 목욕을 하러 가면 침대가 비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새 것처럼 침대를 바꿔놓는, 그러니까 침구를 교환하고 청소하고 뭐 수건이나 시트를 교체하고,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하는 침구 봉사자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저랑 강단은 침구 봉사 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응접실에 모여 있다가 9시에서 9시 10분 정도가 되면 각자가 자기 자리로 가요. 목욕 봉사하는 분들은 목욕실로 가시고, 이제 침구 봉사하는 분들은 목욕의 순서 적혀있는 종이를 보면서 오늘 할 일을 빠르게 파악하죠. 근데 저희가 하는 일이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몸에 있고 기억에 잘 남는, 기억하기 맞아요. 쉬운 정도의 일인 것 같아요. 물론 환자분들을 이동식 침대에 옮기고 목욕탕까지 모시고 가는 그런 일들이 진짜 중요한 일이잖아요. 당연히 되게 조심해야 하고 그쵸.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저도 그때마다 항상 긴장을 하거든요. 내가 다 체크했나? 혹시 빼먹은 거 없나? 환자분들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통증이 건들기만 해도 너무 심하게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옮겨드리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걸으실 수 있어서 민망한 적도 있어요. 그냥 이동식 침대로 자기가 걸어가겠다 하는데 제가 너무 섣부르게 당연히 내가 옮겨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환자분들의 상황, 증상 이런 게 폭이 넓어서 여전히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성인시설 복지위원이 전액 무료잖아요. 이 중요한 걸 얘기 안 했네요. 네, 환자분들한테도 그렇고 뭐 보호자분들 식사까지도 다 무료로 제공하는, 들었을 때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기부금으로 운영이 되는 진짜 전액 무료 호스피스원인데, 근데 그렇게 돈을 안 받는다고 하면은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시설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아니면은 뭐 서비스가 안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제가 갔던 그 어느 병원보다도 관리가 잘 되어 있고 깨끗하고, 또 직원분들이 하나같이 다 최선을 다하고 진짜 일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아니 이런 시설이, 이런 곳이 내가 사는 제주에 있다니. 아직도 진짜 놀랐던 기억이 나요. 그때 처음 봉사를 하러 갔는데 병상이 한 13개 정도 있죠. 다인실 한 곳을 제외하면 다 1인실이고,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도 통창으로 자연이 보여요. 그 성인시설 복지위원이 있는 그 동네가 정말 아름답잖아요. 밀도가 일단 엄청 낮고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그리고 계절의 변화가 엄청 멋있게 느껴지는 그런 동네인데 그게 그냥 병실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강단이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는 대학병원 1인실보다 낫다고.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다. 근데 저도 정말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죽을 준비라는 책을 쓰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알게 되는 게, 생애 말기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자연을 얼마나 접할 수 있는지가 심리적 안정감에 정말 큰 영향을 준대요. 근데 보통의 병원에 가면 아무리 1인실이어도 창문 밖으로 자연을 본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심지어 뭐 병실 안으로 꽃이나 나무를 들일 수도 없게 막아두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는 그냥 고개를 돌리면 풀이 보이고 꽃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니까 바람이 들어오고,
근데 이런 곳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인시돌 복지원에 그 카톨릭 신자만 입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근데 뭐 종교에 상관없이 제주도민의 말기암 환자면은 입원할 자격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무료라고 하면 보통 환자의 혹은 보호자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선정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주도 도민이거나 제주도에 연고가 있는 그러면서 또 일부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환자라면 누구나 입원이 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더더욱이나 성인시돌 복지의원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예전에 강단이랑 제가 엄청 재밌게 봤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그 블루존의 비밀 있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장수촌들을 찾아가서 장수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런 요소들을 추려가지고 보여주는 어떤 책을 원작으로 하는 다큐멘터리였는데요. 거기서 여러 장수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장수의 요인 중에 하나로 소명의식을 꼽아요.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내가 오늘 왜 이 세상에 살아있어야 하는가?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는 왜 이 세상에 있을까? 내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쓰임이 뭘까? 내 쓸모가 뭘까?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타이밍들이 오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에게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정말 내가 오늘 왜 이 직장에 나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로만 보여요. 제 눈에는. 물론 나름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으시겠지만 그럼요. 그만큼 환자분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활기가 보이는 거죠. 진짜 지치는 일이잖아요. 그 호스피스도 병원이기 때문에 엄청 그 규칙이 까다로울 거고 할 일이 참 많을 텐데 정말 활기차세요. 저는 9개월 동안 봉사를 하면서 진짜 많은 걸 느낀 것 같거든요. 봉사하는 와중에도 느끼고 그리고 봉사를 안 하고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해주는 반응을 보면서도 또 뭔가를 깨닫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나이에 봉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이 정말 없구나. 학생 때는 뭔가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봉사를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뭔가 학교에서 먼저 권유를 해서 했었어요. 내가 진짜 돕고 싶은 커뮤니티에 가서 봉사를 한 적이 있나 하면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왜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봉사는 당연히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돈이 안 되는 일을 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나? 젊은 세대가? 생산적인 일이 아니라면은 되게 하면 안 된다고 느끼고 있었나? 생산적인 일을 할 시간도 부족한데 지금 그러니까요. 돈도 안 되고 어디 적을 수도 없는 일을 취직을 하던 자격증 시험을 보든 뭐 이직 준비를 하던 전문성을 키우던 뭐 아파트 투자를 하던 뭔가 이런 어찌됐던 저찌됐던 뭔가 돈과 기술을 키우는 뭔가 그런 일만 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나. 근데 제가 이렇게 봉사를 해보니까 이 돈이 되는 일을 할 때 느끼는 뿌듯함보다 내가 진짜로 잘 쓰이고 있다는 감각을 느낄 때 훨씬 더 보람차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처음 봉사 갔을 때 이렇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수녀님들이. 왜냐면 멀리서 오는 걸 알고 있었고 만약에 어떤 급한 일이 생기면 봉사활동보다는 일을 해야 하니까 한 번, 두 번 좀 못 오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게 좋잖아요. 오래오래 봉사를 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수녀님들이 부담을 안 주려고 급한 일 있으면 그냥 미리 연락만 주세요. 뭐 절대 부담 가지지 마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근데 혹시 다음 주 안 되는 거 아니죠? 다음 주에 와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게 계속 기억이 남았어요. 그니까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이 시설 안에서 너무나도 필요한 일손이구나. 저희가 지금 좋아하는 일 하고 있고 세상에 꼭 있었으면 좋겠는 컨텐츠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단언컨대 제가 하는 모든 일 중에 가장 쓸모있는 일은 성인시돌 복지위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걸 거예요. 그보다 제가 지금 더 쓸모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 보람이 있죠.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면은 내 삶에 막 여유가 있어서 아니면 내가 뭐 남들보다 더 나아서 돈이 더 많고 시간이 더 많고 그 정도 위치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봉사를 한다. 사실 이게 아니잖아요.
뭔가 그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막 특별한 사람일 필요가 없다는 거? 그 봉사라는 게, 내 삶이 완전할 때, 뭔가 충분히 갖춰져 있을 때, 그러니까 여유가 있을 때, 경제적으로든 시간적으로든 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든 사이드로 꼭 정기적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는 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실제로 왜 지금 저희가 봉사를 다니는 곳에 같이 함께하는 분들이 그렇게 연장자일까? 다 은퇴하신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조금 안정이 되고 시간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봉사를 선택하실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수녀님이 저한테 처음 전화했을 때 달란트가 뭐냐고 물어봤다고. 만약에 그때 목욕봉사 자리에 공석이 없었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곰곰이 들어보시고 거기에 맞는 봉사 자리를 제안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이후에 그 성인시돌 복지위원회에서 소식지를 만드는데 저희가 글을 쓴다고 하니까 소식지를 인쇄하기 전에 먼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글도 조금 봐달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마사지 봉사를 하러 오셔서 환자분들 발을 주물러 주기도 하고, 또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주시거든요. 환자분들마다 좋아하는 노래.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미용사셔서 환자분들 머리를 다 잘라주시고,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맞춰서 그냥 내 삶의 한 형태? 확장된 형태? 정도로 봉사를 대하는 분들을 이곳에서 참 많이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잔디 깎는 봉사도 있어요. 어떤 단계에 접어들어야 봉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봉사를 어떻게 얹힐까? 정도의 상상도 충분히 가능하구나. 맞아요. 그래서 봉사활동은 사실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저는 하면 할수록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저희는 어찌됐든 그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인간은 태어났을 때도 돌봄이 필요하고 세상을 떠날 때도 돌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아기를 내가 도와주듯이. 혼자서 식사를 하고 뭐 화장실을 가고 목욕을 하고 힘드신 분들을 내가 도와주는 게 그냥 당연하다. 왜냐면 나도 결국에는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생각을 별로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곳이 호스피스다 보니까 저는 또 돌봄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봉사를 하는 내내 제가 더 많이 보고 느끼는 건 죽음이 아니라 죽음까지 가는 과정의 돌봄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형태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무조건 돌봄이 필요해지죠. 근데 제가 왜 돌봄에 대해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게 될까 고민을 해보면, 돌봄의 문제가 자유라는 것과 너무나도 쫀쫀하게 이어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엄청 인상적으로 생각하는 할머니가 계신데, 그 할머니는 이제 목욕에 다녀오시면 항상 침구를 한 번씩 점검을 하세요. 청소가 잘 됐나? 내가 원하는 자리에 베개나 시트가 잘 있나? 그런 걸 쭉 살펴보시는데, 그게 어느 정도는 저희가 돌본 거잖아요. 그분의 생활 자리를 돌보는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깐깐해? 남들이랑 똑같이 해줬는데 그냥 좀 넘어가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분은 저희가 같이 봉사하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선생님께서 이게 깐깐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분한테는 이 침대가 자기 세상인 거랑 비슷하다. 그 바깥으로 자유롭게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맘대로 하고 싶으신 거다. 그러니까 잘 맞춰드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세대가 실제로 그런 세대라고 생각해요. 우리 엄마 아빠 시대 그 더 거슬러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보다 훨씬 더 자아가 강하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우리가 지금 환자분들 혹은 어르신들을 대하는 태도처럼 누군가가 나를 대하면 내가 그걸 납득할 수 있을까? 그냥 이 침대 하나가 내 세상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못 살 것 같다. 그런 상상을 혼자 하면서 나는 어떤 돌봄을 받고 싶은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환자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그 암 수술을 하고 이제 회복이 잘 안 되어서 죽음을 정말 앞두고 있을 때, 그때 대학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아빠가 갈수록 민감해진다는 걸 느꼈거든요. 먹는 것도 이제 나중에는 아예 못 먹게 됐지만 이거는 먹기 싫다, 저거는 먹기 싫다. 그리고 더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좀 더 바깥이 더 잘 보였으면 좋겠다. 아니면 냄새에도 더 민감해지고. 그리고 아빠가 좀 마음이 편하라고 유튜브에 있는 명상음악 같은 거를 틀어드렸었는데 아빠가 피아노 소리는 못 듣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빠가 피아노 소리 엄청 좋아했는데 왜 피아노 소리를 못 듣겠다고 할까? 근데 그런 부분을 제가 더 마음을 열고 살펴보고 왜 그런지 좀 알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런 작은 하나하나를 내가 맞춰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게 진짜 이상하잖아요. 아니 아빠가 누가 봐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이런 거 하나 못 맞춰주나 싶은데 그때는 진짜 잘 못 맞췄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몰랐던 것 같고 아빠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거를 아는 척은 하지만 실제로 받아들이질 못했기 때문에 그냥 건강했을 때 아빠랑 똑같이 대해버리는 거죠.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죽잖아요. 요양병원 혹은 요양원 이런 시설에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런 곳과 호스피스의 차이는 정말 크죠. 근데 그 중에 제가 또 유난히 크게 느끼는 차이는 보호자를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보호자,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보호자가 유가족이 되잖아요. 유가족도 죽음의 당사자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강다님이 아까 아버님과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순간에 죽음을 겪고 있는 게 아버님뿐 아니라 아버님 곁에 있는 강단, 어머님, 저, 언니들 다 사실 죽음의 당사자고 그 죽음의 순간이 처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걸 모르고 놓치고 당황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뭔가 더 있지 않을까?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왜 못했던 것 같냐면 병원에서는 죽음의 당사자가 환자뿐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간호사랑 의사가 와서 환자만 보잖아요. 보호자의 이야기는 듣지 않죠. 보호자의 어떤 당혹감, 보호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슬퍼하거나 분노하거나 우울해할 때 그걸 대해주는 사람은 사실 병원에선 없는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병원에 계시다가 저희가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성의시설 복지의원으로 옮겨가시고 한 달 조금 더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병원에 있을 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할머니가 그 위암이셨기 때문에 계속 구토 증세가 있었어요. 근데 머물고 있던 다인실이 화장실이 없는 다인실이어서 복도를 조금 한 15m 걸어서 화장실까지 가야 했거든요. 토를 참으면서. 근데 그 사이에 간호사 그 스테이션이 있었어요. 간호사분들이 항상 그 업무를 보시는. 그 앞을 하루에 5번, 7번 할머니가 느린 걸음으로 입을 틀어막고 왔다 갔다 해도 물어보지 않아요. 얼마나 힘든지, 뭐가 필요한지. 왜냐면 너무 바쁘시잖아요. 간호사 선생님들 병원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거기는 업무가 다 조직화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환자 1명, 보호자 1명 하나하나 맞춰서 뭔가를 해준다는 게 그냥 불가능한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호스피스로 옮겨왔을 때 할머니가 구토를 하는 빈도나 정도나 그리고 무엇을 개워내는지를 다 살펴보시면서 약을 조절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감동을 받았던 거는 구토를 받아낼 수 있는 기구 같은 걸 다 빌려주셨었어요. 성의시설 복지의원에서. 근데 사실 그런 기구들은 병원에 더 많겠죠. 큰 병원에. 더 다양하게. 그런데 그런 편의를 하나하나 봐줄 수 없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병원은. 근데 저는 그게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호스피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죽음이라는 게 그냥 죽는 순간의 끝이 아니라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얽혀있는 사람들이 겪는 것,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유가족들이 겪어내야 하는 것,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를 알게 됐고 이번 주 주말에 성의시설 복지의원에서 주최하는 사별가족 모임에 또 저희가 가잖아요. 그냥 단순히 환자분이 돌아가시고 퇴원하고 짐을 정리하면 빠이빠이 끝이 아니라 거기 계시는 분들은 사별 가족분들께 정기적으로 연락도 드리고 이런 모임의 자리도 마련하고 그러니까 정말 보호자 혹은 유가족의 안위까지 고려해준다는 게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죽음이라는 거를 어떤 범위로 바라봐야 하는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통 돌본다라고 하면 돌봄을 받는 대상은 약하고,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도와줘야 되고 좀 그런 느낌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태도를 볼 때, 그리고 특히 할머니가 거기 계실 때 제가 같이 간병을 도와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더더욱이나 가까이서 성인시돌 복지원 직원분들의 일하는 태도를 좀 지켜보게 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느낀 게, 이분들은 모든 결정을 환자분들한테 직접 물어보고 거기에 맞추세요. 할머니가 그때 통증이 좀 심하셨어요. 복통을 많이 호소하셨고, 그러면 저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약을 더 달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할머니가 더 편안하지?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한테 가서 안절부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질문을 막 던졌죠. 그러면 간호사 선생님이 할머니께 직접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할머니 얼마나 아프세요? 할머니 안 아프게 약 좀 드릴까요? 그러면 할머니가 어떤 때는 약을 달라고 하고 어떤 때는 견뎌보겠다고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간호사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처음에는 안 아프고 싶으니까 계속 약을 달라고 할 수 있지만 환자가 자신의 고통과 통증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내가 견뎌야 하는 거구나를 시간이 갈수록 깨닫게 된대요. 그거는 보호자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환자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돌봄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보지 않아요. 물론 의식의 정도의 차이나 인지 능력의 저하 차이나 그에 따라서 대하는 방식이 다르시겠지만 당시에 저희 할머니는 의식이 엄청 명료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대해 주셨어요. 그런 걸 보면서 나는 나도 모르게 할머니가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할머니를 내가 어떻게 다 케어해야 된다고 생각했구나. 그 이유도 잘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왜냐하면 평생 할머니가 저를 돌본 시절이 길면 더 길었지 제가 뭐 할머니를 돌봐봤겠어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그런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소신의 할머니가 입원했을 때 일단 저는 수녀님들과 그 직원분들한테 의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저희 아빠 돌아가실 때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의지하진 않았거든요. 사망 선고를 하고 난 후에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했고 저랑 딱 심장이 멈춘 아빠랑 둘이 병실에 있는데 그제서야 모든 게 조용해진 듯한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이제야 끝났구나.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엄마한테 의지할 수도 없잖아요. 엄마도 힘든데 나는 내 힘듦을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할까? 누구에게 조언을 구해야 할까? 장례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걸까? 나보고 계속 상주라고 하는데 나는 뭘 해야 되는 걸까? 그러니까 계속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좌절감도 커지고 물론 저는 주변에 좋은 친구와 이제 소신이 있고 가족들도 있고 하니까 무사히 잘 마쳤지만 전문가가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시돌 다니면서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도 9개월 동안 봉사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봤잖아요. 한 환자분은 만날 때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만날 때마다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뭔가 이런 걱정이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저희가 다시 봉사를 가면 알 수 있죠. 안 계시니까 돌아가셨어요? 이제 여쭤보면은 네 며칠 전에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그때 느끼는 감정이 그래도 마지막에 여기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고 가셨구나. 그러니까 막 모든 게 슬프고 안타깝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덜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죄책감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지게 되잖아요.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근데 그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 시설에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할머니가 마지막 한 달 동안 그래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인간답게 삶을 마무리하셨구나. 그게 진짜 다행인 거죠. 처음에 할머니가 여명이 몇 달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옆에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왜냐면 사실 저도 아버님의
죽음을 옆에서 봤잖아요. 같이 겪었잖아요. 이 할머니를 이곳에 둘 수 없다. 이 병원에 둘 수 없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사실 할머니는 심지어 연세도 훨씬 더 많으셨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이제 수녀님한테 연락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간호부장 수녀님이 좀 엄하시고 카리스마 있으시잖아요. 그 일을 되게 똑부러지게 잘하시는 네. 스타일이라고 해야 하나? 네. 깐깐하면서도 섬세하게. 아 진짜 멋있으세요. 네, 진짜 멋있으세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순간만큼은 입원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려고 전화를 드린 거였으니까 너무 부드러운 말투로 상담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생각했던 게 내가 왜 갑자기 수녀님한테 이렇게 전화를 했을까? 수녀님이 전문가라는 걸 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내가 아는 가장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간 거예요. 진짜 거기 계시는 분들은 그냥 직업만 두고 보면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이지만 생애 말기 단계에 있는 환자분들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정말 그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전문가시고, 그 임종 전에 나타나는 다양한 신체적인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나 보호자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런 것들도 너무 잘해주시고, 무엇보다 처음 입원할 때부터 임종복을 준비해달라고 안내를 해주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환자복을 입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환자복을 입은 채로 장례식장까지 이동을 하게 되면 사실 모두가 속상하잖아요. 심지어 대학병원처럼 바로 옆에 장례식장이 붙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장례식장까지 가야 하는 경우엔 너무 속상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죠. 내가 임종복을 준비하지 않으면 내 할머니가 환자복을 입고 안치실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모르죠. 안 겪어봤으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주셨고, 저희가 준비한 옷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간호사 선생님이랑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다 입혀주셨대요. 그 성인시설에서 봉사한 시간이 정말 저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줬고, 저희의 삶을 정말 많은 부분에서 바꾼 것 같아요. 뭐 죽음을 생각하는 태도도 그렇고, 그리고 환자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말 좋은 어른, 내가 닮고 싶은 어른은 어떻게 사는지,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의 모습은 또 어떤지, 돈을 받지 않고 운영되는 시설이 이렇게 대단할 수 있구나. 제가 갔던 어떤 조직보다 더 훌륭한 일을 제대로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작지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진짜 뿌듯한 것 같아요. 작은 배로 일을 하거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글을 쓰고 이렇게 팟캐스트 녹음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니까. 근데 내 미래를 위해 가장 잘한 투자가 뭐냐 하면은 봉사활동인 거예요. 그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이만큼이나 저희가 사실 받는 게 너무 많아서, 그리고 그 성인시설 복지위원회 또 원장수녀님이 작은 배 후원자시고, 맞아요. 저희 봉사활동 같이 하는 선생님 중에 또 한 분도 저희 후원자시고, 이렇게 받는 게 많아도 되나,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갈 때마다 간식도 주시고 커피도 주시고 밥도 주시고. 네. 근데 저희가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성인시설 복지위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뭐 광고도 아니고 뭐 여러분들 와서 뭐 다 같이 봉사합시다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전에도 저희가 봉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강토팟 오프닝에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방송을 들으시고 그 복지위원회 찾아오셨던 분이 있대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예쁜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라도 돕고 싶다 하고 그렇죠. 덜컥 찾아오신 건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성인시설 복지위원이 엄청 충분한 인력으로 돌아가는 그런 곳은 아니다 보니까 봉사자 한 분 한 분을 대하는 것도 그분들에게는 하나의 또 업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방송을 듣고 제주에 사시는 강소파 친구분께서 나도 봉사해볼래 라는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도 전화로 먼저 문의하고 혹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좀 먼저 들어보시고 맞춰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달란트를 생각해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봉사만큼이나 이렇게 좋은 호스피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기부입니다. 맞아요. 기부는 시간을 쓰지 않고 소액부터 사실 가능하잖아요. 성인시돌 복지위원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냥 집에서 쉽게 정기 후원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저희도 거기서 할머니 잘 보내드리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 아빠가 정기 후원하고 계시거든요. 저희는 시간을 쓰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요. 많이들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런 거 권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제 마음이 조금 그렇긴 해요. 어디 가서 작은 배 후원해달라고도 사실 덜컥 말을 못 하겠거든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근데 정말 여기에 보내시는 기부금은 무조건 좋은 곳에 쓰일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강력 추천드립니다. 강소팟은 39명의 작은배 후원자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은배 후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은배.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소팟에 달아주신 댓글 읽기 전에 오늘 오프닝 음악 앞에 담긴 어색한 광고 멘트 다들 기억하시는지요? 작은 진실 공모전, 줄여서 작진공이죠. 저와 강단이 작은배로서 한번 힘차게 준비해본 글쓰기 공모전입니다. 이호덕 선생님 에피소드를 들은 친구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솔직한 글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솔직한 글이라고 하면은 어떤 글이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한 글은 어떤 글인가요? 솔직한 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강소팟 32화 이호덕 선생님에 관련된 에피소드에서 들을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요. 과장 없이 자기만의 언어로 자신의 생활을 기록한 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작진공의 1회 주제가 가족이거든요. 뭐 가족에 대한 개념에 대한 글도 좋고요. 가족의 구성원이 많잖아요. 특정 구성원에 얽힌 이야기도 좋아요. 근데 진짜 뭐가 솔직한지는 읽으면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도 생각했는데요. 내 비밀일기에다가 글을 쓰면은 보통 솔직한 글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 읽게 될 글,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 생각을 기록해야겠다라고 쓰는 글들이 있어요. 그런 글들이 보통 솔직한 것 같아요. 이 글 안에 담긴 순간에 같이 있는 것 같다. 함께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글이 있잖아요. 그건 솔직하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감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전 소개글에 글쓴이와 읽는 일을 이어주는 진솔한 글을 읽고 싶다, 만나고 싶다, 요렇게 적었는데 이호덕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나의 생활을 나의 언어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냥 그 경험을 좀 많은 분들이랑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 공모전을 봤을 때 나도 한번 써볼까? 내가 쓴다면 가족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지? 좀 끄적여볼까? 저희에게 보내주시지 않더라도 그런 계기만 된다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희가 이 글을 읽으면서 평가를 하려고 공모전을 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솔직한 글을 쓰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설득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좀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 솔직하게 자기 표현하는 게 시간 아까운 일이 아니다. 나도 하고 있고 당신도 같이 하면 좋겠다. 이 공모전 아이디어를 처음 냈을 때쯤 강단이 했던 말이 진솔한 글을 쓴 사람이 그에 대해서 돈을 벌 수 있으면 좋겠다. 진짜 이게 쓸모 있는 일이라는 걸 돈으로 딱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나가듯이 했는데 그러게 세상이 원하는 글, 팔릴 것 같은 글이 아니라 진짜 내 이야기를 쓰는 게 돈이 되는 세상이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 그럼 우리가 그 돈을 주지 뭐. 몇 분 안 되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모전으로 이어졌던 거거든요. 그렇죠. 작진공은 이 시작은 작지만 또 모릅니다. 갈수록 나중엔 네네. 큰 진실 공모전으로 작지만 상금은 큰 공모전이 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공모전이기 때문에 구색은 다 갖췄습니다.
첫 번째로 최대 3개 작품을 선정해서 상금을 드릴 거고요. 상금은 작품당 10만 원입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강단의 말처럼 막 심사를 하는 그런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입상이라는 말은 안 써요.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등수는 없어요. 그냥 선정작만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쯤에는 선정작이랑 저희 두 사람의 글 그리고 자유기고가 분들의 글을 좀 함께 모아서 작은 진실 모음집 책자도 제작할 예정이에요. 작진모. 작진공에 이어서 작진모까지 가는 프로젝트고요. 임진모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 공모전 다운 공모전이거든요. 재밌게 준비했으니까요. 만약에 가족에 대해서 저희 두 사람에게 털어놓고 싶은 진실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3,000자 이내에 산문 받고 있습니다. 작은배닷컴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주세요. 작은배 친구들이 남겨준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35화의 커미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이번 에피소드를 듣고 아이의 순수함, 놀이에 대한 편견, 어릴 적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강소팟의 섭외력 대단하고 다음 에피소드도 기대됩니다. 결방해도 괜찮아요. 우선 위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심지어 현장에서 들을 때 조금 울었어요. 이게 어린이와의 놀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내가 위로를 받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가끔 꺼내서 저도 듣게 될 에피소드 같습니다. 그 놀이에는 쓸모를 찾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놀이는 진짜 놀기 위해서 놀아야 하는 건데 어른들이 일을 할 때도 막 어떻게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 내 재산에 도움이 될 거야. 인맥에 도움이 될 거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놀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네, 놀면서 일한다는 게 빈둥빈둥 일하는 게 아니라 진짜 놀듯이 내 일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고기와의 대화를 하고 난 후에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캐리님이 작은배닷컴 방명록에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일요일 아침 눈 뜨자마자 강소팟을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강소팟의 변화도 응원해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듯 강소팟이 새로운 소개 문구와 함께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고 있죠. 오늘 대화 좀 자유로웠던 것 같은지 궁금하네요. 오늘 뭐 꽤나 이 정도면은 자유롭다. 사실 대화를 하는 마음이 자유로워진 거죠. 놀듯이 해라. 저희의 변화 응원해주셔서 캐리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캐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캐리님 응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호스피스에서 9개월간 봉사하며 알게 된 것들에 대해 자유로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과 삶에 강단과 소신을 빕니다. 감사합니다.